예. 그나마 아무도 마이크를 안 잡는 것보다는 저라도 마이크를 잡는 게 좋다 이런 관점으로 예, 그건 아주 긍정적이잖아요. 예. 아니 제가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준비가 덜 돼서 지금 말이 좀 꼬였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말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전달이 잘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지금 안국모라든가 아니면 각종 게시판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아직까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런 쪽으로 자꾸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카톡을 하나를 받았어요. 어저께 받았는데요. 그게 이제 어떤 카톡이냐 하면 예전에 부산시장 선거할 때 제 고등학교 동창 선배님이 이제 카톡에 초대를 하셨어요. 제가 부산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카톡에 들어갔는데 한 80몇 명 정도 지금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모을 때. 그때가 언제였냐면 부산시장 선거할 때 그때 이현주 의원이 국민의힘 쪽에 부산시장 후보로 물론 지금 이제 박영준 시장이 당선됐지만 경선할 때 이현주 의원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이현주 의원 쪽으로 어떤 힘을 모아주자는 그런 취지로 모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단지 부산 살고 고등학교 선배님이 초대를 하니까 얼떨결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보고 있었는데 카톡에서 요즘에도 계속 인원수가 그대로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로 탈퇴를 안 했습니다. 왜냐면 선배님이 초대했는데 혼자 나오기가 좀 하니까 눈치 보여서 그냥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어제 어떤 카톡이 올라왔냐면은 대충 이런 수들이에요. 설명절에 대선 관련한 이야기들을 많이 할 건데 제가 지금 카톡 띄웠을 거예요. 간단히 이게 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대충 이런 이야기예요. 이번 선거에 이제 있었는데 예. 이제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대선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야 한다는 논지로 이제 이 글이 올라왔어요. 어떤 분이 올리신 거예요. 모두가 이야기가 아니고 어떤 분이 올린 건데 일단 대충 이런 스토리예요. 민주당의 쪽은 주사파가 장악을 했다. 그래서 주사파들이 장악한 이 민주당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선거라는 것을 강조를 하자 이런 얘기예요. 주제가.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사상이 무엇보다 귀중한 거다, 소중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구할 후보는 윤석열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뭐 부친 처가에 대한 소문, 뭐 김만배의 말은 증거가 없는 헛소리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정권 교체가 대세이며 그 주역은 바로 윤석열이라는 것을 명확히 한다. 단일화는 바로 윤석열로 단일화하는 것이다. 뭐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우파에 대한 비난과 비판은 전부 좌익들의 선전선동의 일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느낀 게 이 선거판이 또 좌파 우파 나눠가지고 대립하는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민주당을 주사파 뭐 종북 빨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시대에 뒤처지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뭐 우파가 공산주의를 물리치는 이 구도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오래전 그런 제가 한참 대학교 다니는 그 시절 때 전두환 정부 시절 때의 어떤 논리라고 봐요. 그래서 그때는 보수의 어떤 가치를 민주주의를 수호한다 뭐 이런 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제가 방금 읽어드린 내용이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웃기는 이야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논리로 또 선거판을 몰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안타까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쪽으로 바라봐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방금 읽어드린 구시대적인 방식의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의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이런 거는 검토하지도 않고 오로지 그냥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의 후보라는 그 관점만 두각시켜가지고 대통령 자질을 묻지도 않고 그냥 우리 편 이겨라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그런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또 우리는 박근혜 정부를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힘든 그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적어도 정치판에서 오랜 활동을 하셨던 분이에요. 과거 그 한나라당인가 뭐 해서 그 당이 위기에 처했을 때 여의도에 당사 다 그 팔아버리고 여의도에 천막 당사를 해가지고 무너지는 당을 일으켰던 경험이 있는 그런 정치적인 베테랑이셨던 박근혜 대통령이 다른 정치적인 뭐 그 국정농단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인 자질 부분에서 그러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셨죠. 유경수 여사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래서 국정 경험이 누구보다도 많으셨던 분이고 정치적으로도 한나라당인가 그때 위기 상황일 때 망해가는 당을 이렇게 세울 정도로 정치적 성향은 아주 강력하셨던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분조차도 임기를 못 마치고 중간에 탄핵이 돼서 그 감옥을 가셨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에 비하면 윤석열 후보는 제가 봤을 때는 깜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후보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인 자질이 뭐 깜이 안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는 완전히 그 뭐죠 전문가와 유치원생 수준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그 윤석열 후보가 물론 안 되겠지만 만약 윤석열 후보가 이런 식으로 몰아서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그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뒤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반대에 부딪힐 겁니다. 분명히. 지금 현재 윤석열 후보 장모라든가 김건희 씨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것만 해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녹취록이라고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저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뭐 줄리였든지 아닌지 과거에 뭐 그런 쪽에 종사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뭐 뭐죠 봤다는 그 사람들이 뭐 12명째까지 지금 그 줄리에 대한 어떤 증언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그 부분보다 더 위험한 것이 김건희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명수 기자인가 김명수 기자인가 그 기자하고 대화했는 그 자체도 문제라고 봐요. 언론에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는 자체도 문제인데 거기서 뭐 어떤 제보할 게 있다 이랬을 때 그 김건희 씨가 뭐라고 말했냐면 한동훈이한테 보내면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한동훈 검사인데 근데 바로 보내면 안 되고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 사람 통해서 전달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기자로부터 정보를 받았어. 그 기자는 또 자기가 나름 포섭했다고 생각하는 야당 쪽에 있는 언론 시민의 소린가 거기일 겁니다 아마. 야당 쪽에 있다고 보는 그 진보 쪽 그 언론 쪽에 그 기자한테 정보를 받아서 한동훈 검사 쪽으로 전달을 시키는 내용이 그대로 나온단 말입니다. 김건희 씨 육성으로. 이런 것들은 그냥 뭐 김건희 멋지네 뭐 걸크러쉬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방식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출신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그만둔 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검찰 내부에 윤석열 총장 시절에 밑에서 수적으로 충성을 맹세하던 사람들이 현재 거기 다 있다는 얘기. 한동훈 씨부터 해서 물론 자천돼서 지금 약간 외곽지에 있긴 하지만 상당한 그 윤석열 사단이 검찰에 존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되면 당연히 거기 있는 그 사람들이 다시 승진해서 검찰총장부터 라인을 다 다시 구성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을 통솔할 수 있는 검찰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통제불능이라고 봐요. 대한민국의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막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대통령의 목숨을 건다는 얘기예요.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대통령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대통령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음 5년 뒤에 대통령 누구 만들지를 가지고 그때부터 준비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모든 그 정치적 역량이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맞추는 게 아니고 다음 대통령 때 어떻게 하면 우리 편을 앉힐 수 있을까를 5년 동안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대통령만 자꾸 뽑아놓고 대통령 자질 없는 대통령이 우리 편이면 된다는 논리로 자꾸 꽂아놓으니까 박근혜 정부가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5년 동안 제대로 해놓은 것 없이 다시 또 정권 교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대통령 뽑는 데만 관심을 가지고 그 대통령이 국정 수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마치 조선시대 때 그 왕을 앉히기 위해서 그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있죠. 그러니까 그 왕비가 있고 후궁이 있고 이러면 아들만 낳으면 일단 자기 대권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왕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 수많은 그 밑에 신하들이 줄을 서가지고 힘을 형성하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가진다는 얘기입니다.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은 대통령을 우리 편을 만드는 여기에 맞춰서 안 되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질 있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서 대통령을 뽑는 이런 시대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저는 상당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보면 대체로 기본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 다 인정을 하고 가족들이 지금 다 잘 돼 있잖아요. 수신제가 치국 편차나 이거는 우리가 옛날부터 그 어떤 믿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죠.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알 수 있는 이런 그 정도로 가정교육을 얼마나 잘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이런 식으로 갈릴 정도로 이건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봐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후보들 중에 가족을 봤을 때 이재명 후보 그 아들의 어떤 도박 같은 이런 내용들 보면 잘못됐다는 거 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하고 결혼하는 과정도 보면 상당히 좀 그 상황 자체가 안 맞습니다. 그냥 서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관계가 아니었다는 게 시점적으로. 윤석열 후보 장모가 재판에 그 연관이 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일 때 윤석열 검사가 그쪽에 연관되는 이 시점에 결혼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그냥 봤을 때 순탄치 않다는 얘기, 뭔가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김건희 씨 녹취록에 봤을 때 한동훈 검사까지도 마음대로 이렇게 정보를 전달해서 마음대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어떤 행태를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상황이면 자질이 부족하면 당연히 자질 부족한 사람은 빼고 다른 사람을 앉혀서 대한민국 미래를 봐야 되는데 지금 거기 줄 서 있는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건 오로지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그 다음에 총선 때 내가 공천을 받아서 나도 국회의원 한 자리를 할 수가 있고 그럼 윤석열이 대통령 되면 다음 대통령 선거할 때 내가 후보로 나갈 수 있다 이러고 줄을 서가 있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권력을 잡겠다는 욕심 하나로 후보를 지정해갖고 그 후보에 목숨 걸고 지지를 해갖고 당선시키려고 하는 이 구도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변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바꾸는 거는 안타깝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구도로 이쪽 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측에서는 저쪽은 주사파고 빨갱이고 대한민국의 보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이런 논리겠지만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윤석열은 뭐 워낙 많죠. 어떤 그 권력
부터 해서 뭐 장모 뭐 이런 개인 비리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저쪽은 나름대로 또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독재 권력에 양보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또 피겠죠. 그쪽도 뭐 자유 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만약에 서로 싸워가지고 대통령을 뽑는다면 어느 쪽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저는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게시판이나 그 안국모나 이런 데서 글 올라오는 거 보고 제가 느끼는 것은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그 곳에서조차도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는 여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2030 남성들이 윤석열한테 몰려간 그 표를 받아와야 된다. 끌어와야 된다. 그럼 우리도 여성가족부 폐지에 상응하는 뭔가를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을 하는 사람. 그 다음 또 무슨 백신 패스부터 해서 여튼 그 막 던지는 공약.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입맛에 맞는 뭔가를 던져갖고 그 사람들의 표를 가져와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건 반대합니다. 표를 받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하게 되면 오로지 대통령만 만들면 된다고 주장하는 그 양당에 있는 그 후보들 지지하는 사람들하고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해서 권력을 잡아서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마음에도 안 맞는 뜻도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연합해가지고 단일한지 뭔지를 해갖고 사람들을 세를 불려서 우리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똑같아지죠. 국민의힘하고 단일을 해서 하나의 힘을 합쳤다. 거기에 있는 수많은 현재 지금 비리투성이고 비논리적이고 구시대적인 발상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하고 힘을 합쳐서 같이 뭉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깨끗하게 미래를 보고 우리처럼 사고가 바뀌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로 묻혀 들어가서 우리가 존재감이 없어져서 오히려 거대한 새로운 국민의힘이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중도가 사라지는 거죠. 안철수 후보의 가치가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또 한편으로는 요즘은 또 민주당하고 또 단일화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너무 또 안 맞으니까 이쪽은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윤석열 후보를 막기 위해서 차라리 민주당하고 해가지고 연합정부인지 뭐지 이렇게 논리를 펴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합치면 힘은 커지겠죠. 세력은 커지겠지. 합쳐서 우리가 이길 수는 있겠죠. 이기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또 하나의 새로운 과거 세력이 돼가지고 한 축을 지탱하면서 대한민국을 또 망치는 그런 꼴로 갈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거는 지더라도 깨끗하게 지자. 이 가치만큼만 살려놓고 죽자는 얘기죠. 대한민국이 뭐 5년 살고 그만 살 대한민국이 아니란 얘기예요. 5년 뒤엔 또 선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를 무너뜨려 버리면 우리의 가치를 손상시키고 안철수가 주장하는 안철수의 가치를 양보를 하고 줄이고 세력을 얻어서 큰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가 선거에서 이기면 선거에서는 이길 수 있을 겁니다. 단일화를 하면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니까 그럴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가치가 줄어버리게 되면 5년 뒤 대한민국의 희망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그때 가면은 새로운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5년 뒤 선거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세력을 불리기 위해서 힘을 합칠 거고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퍼주는 공약을 남발할 거란 얘기죠. 누가 돈을 많이 주느냐에 표가 결정되는 그런 사회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5년의 문제가 아니고 5년 뒤에 지금보다 더 심각한 선거판이 만들어진다면 그때가 되면 또 더 치열하겠죠. 졌는 사람은 5년 동안 또 칼을 갈겠죠. 어떻게 하면 저거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5년 동안 싸우면서 비판을 하고 단점을 찾아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장모 관련한 부분부터 모든 윤석열 후보의 비리들을 찾아서 5년 동안 그걸 씹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씹어가지고 지금 임기 끝나고 한참이 된 지금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단 말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니까. 이명박 정부 끝나고 박근혜 정부 끝나고 문재인 정부로 넘어왔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거에 했던 BBK 관련한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찾아내가지고 감옥을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권력의 힘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5년 동안 그 비리들을 계속 그 재생산시키면서 증거를 찾고 5년 뒤에 만약 정권이 바뀌면 다시 또 감옥을 보내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정권이 바뀌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이것도 참 아이러니입니다.
똑같은 사건에 이번에도 거의 그렇게 될 거예요.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윤석열 후보가 장모를 비롯한 이 부분에서 감옥 갈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당연시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어떤 경우에서도 죄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벌을 해야 되는데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대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조사해갖고 결과가 나와야 될 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괜히 잘못해갖고 내가 한쪽을 조사를 했는데 그 사람이 대통령 되면 잘린다는 얘기. 이게 대한민국의 풍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희망하는 것은 우리가 설령 저도 좋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하면 또 물론 왜 진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설령 지더라도 안철수의 가치는 살려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안철수 후보만이 대통령이 반드시 돼야 된다는 게 아니고 안철수의 가치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 살아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치가 살아있으면 5년 뒤에 또 다른 젊은 신선한 아주 참신하고 훌륭한 인재가 다시 나타났을 때 그 사람이 새로운 미래 가치를 말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구시대에 쩔어있는 나이는 30대인 이준석 대표처럼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이기면 된다는 논리를 펴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안철수 후보처럼 우리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그런 새로운 훌륭한 정치인이 나왔을 때 그 정치인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기틀을 마련하는 게 이번 선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선거에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주장하는 안철수 후보 본인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이 가치를 살리고 싶은 게 더 큰 의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자꾸 제가 제일 이제 거부감 일으키는 게 그런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주로 그런 분들 거쓰는 거 보면 왠지 우리 편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답답합니다 이러면서 글 써가지고 하는 말 보면 왜 저쪽하고 이렇게 해갖고 2030 남성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면 표가 우르르 올 건데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전 그건 잘못했다고 봐요. 2030 남성들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 그 글자에 우르르 몰려가는 그 젊은 세대가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맞느냐 이런 논리로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했을 때 여기 96년생 20대 닉네임 쓰시는 분이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하다고 저하고 논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은 그런 얘기죠. 2030 중에 소수가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96년생 닉네임 가지신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는 대통령 후보 TV 토론을 보고 후보의 자질을 판단한 다음에 우리는 결정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아직 우리는 의사결정을 하지 않았다. 근데 왜 묶어가지고 2030 세대를 욕하느냐, 비난하느냐, 저한테 이제 그렇게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답답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표를 얻기 위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은 잘못된 것이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안철수 후보의 가치를 꼭 살려야만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로 답답하지 않아요, 솔직히. 현재 지지율이 10% 밑으로 내려간 것도 나오고 10%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에 대한 가치는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제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세력이 약하다는 것밖에 없다고.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되겠나 하는 그 의문 가지는 사람은 봤지만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시는 여러가지 정책이나 어떤 그 후보 자질 부분에서 비판하는 사람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게시판에 글 쓴 것도 보면 대부분 그래요. 계속 양보를 했니 어쨌니 이런 쪽의 이야기를 비난하는 건 봤지만 안철수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정책이라든가 여러가지 어떤 비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은 단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자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봅니다. 능력이 부족하다. 이재명 후보는 믿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그러한 비난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댓글에도 솔직히 그렇게 비판하는 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이제는 조금 저도 지쳤어요. 지쳐가지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비난하는 걸 보면 그냥 인간이 되라 이 말밖에 해줄 말이 없더라고요.
참 불쌍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번 더 가봐야 5년 더 고생해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왜 대통령 되기 위해서 강력하게 어떤 힘을 모아서 당선시키려고 노력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죠. 우리 시대가,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의 그 대다수의 사람이 추구하는 시대 정신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고생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것까지 바꿀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해는 이제 제가 그 실제로 이제 경험했는 건데요. 저희 둘째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때 3학년인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시험 치고 와가지고 고민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민이었냐면, 얘가 시험을 치면 거의 한 개 정도를 항상 틀려요. 다 못 맞추고. 틀리는데, 우리 애가 틀린 문제를 그 반 애들은 다 맞추는 문제를 틀려요. 그게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그 문제를 보고 답을 봤을 때 딱 보면 답이 보이는 문제인 겁니다. 틀려오는 문제가. 근데 보기 4개나 5개 중에 보기에 나오는 문장이 모순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쉬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반 애들이 다 맞추는 문제니까. 문제를 따보고 답을 보면 이게 답이라고 찍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 보기를 다 읽다 보면 보기에 나오는 문장에 나오는 말이 모순이 생기면 그 보기가 틀려버린다는 얘기죠. 그럼 얘가 그걸 가지고 계속 고민을 하는 겁니다.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봤을 때 답은 1번인데 3번 보기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1번도 틀렸지만 3번도 틀렸다. 어느 게 더 의미적으로 틀렸느냐. 이걸 계속 고민하다가 그 보기 나오는 문장의 단어를, 문장의 뜻을 해석하다가 이 문장은 문제가 많다 해서 3번을 찍는 겁니다. 그럼 걔가 혼자서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건 뭐냐면, 답 불러줄 때 그 문제가 반 애들이 다 맞췄는데 우리 애만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에 답 불러줬을 때 우리 애만 틀렸으니까 애들이 놀리는 거지, 우리 애를 보고. 야, 그것도 틀리냐, 이렇게 전부 다 놀린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집에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1번도 틀렸지만 3번도 틀렸다. 그래서 내가 3번 틀렸다 했는데 나 혼자 틀리니까 애들이 나를 자꾸 놀린다. 그래서 다음에 시험 칠 때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3번이 틀렸지 싶을 때 3번을 안 찍고 1번으로 찍게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지금 네가 공부하고 있는 이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네가 생각하는 답이 3번인데 남들한테 놀림 당하는 게 무서워가지고 네가 생각하는 답이 아닌 다른 1번을 찍게 되면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고 고학년이 됐을 때, 그때 가서 진짜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그때 네가 네 생각과 다른 답을 찍게 돼버리면 그건 진짜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틀리더라도 그 한 문제로 설령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생각하는 그대로를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쪽으로 이해를 설명을 해줬어요. 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 쭉 지나고 나서 지금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갔는데요. 저절로 해결이 됐습니다. 그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하던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 애들이 놀리고 하던 이야기들이, 그게 웃기는 거는 한 개밖에 안 틀린 애가 반에서 다 틀리고 한두 개 맞춘 애가 놀린다는 거지. 지는 그 문제를 맞췄다고. 이 아이러니한 현상인데, 근데 학년이 올라가서 나중에 그 고등학교 이후로 가게 됐을 때 우리 애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어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하는 애들은 전부 수준이 높아가지고 그런 애매한 문제가 생기면 다들 그 3번을 선택해서 이 보기가 잘못됐다는 거를 항의를 한다는 거지. 문제 출제한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건 1번도 틀렸다고 볼 수 있지만 3번이 논리적으로 더 문제가 많다는 걸 지적을 해갖고 그 답이 공개적으로 3번으로 바뀌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혹은 1번, 3번 다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진정한 어떤 진짜 정답은 이게 정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까지 갔다고 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미래 가치가 대한민국의 미래로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분명히 저는 맞다고 봐요. 제가 살아온 삶의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건 반드시 필요한 가치입니다. 근데 현재 있는 유권자들이 생각이 거기까지 못 미쳤다고 해서 우리가 가치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 쪽에다가 맞추게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거죠. 설령 이번이 힘들어가지고 대통령이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가치를 지켜서 우리가 버텨주면, 자리만 지켜주면 시대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설령 이번에 거대 양당에서 후보가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성공적으로 이끌 가능성은 0%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보는 거는 과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전혀 한 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5년을 또 뒷걸음질 치면서 남들이 앞서가고 중국과 미국이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대한민국만 뒤로 걸어가고 있을 때 5년 뒤에 갔을 때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그 허탈감은 엄청나게 클 거란 얘기죠. 그때가 됐을 때 진정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그때가 됐을 때 바라봤을 때 아 역시 안철수가 말했던 말이 맞구나. 국민들이 깨달았을 때 그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한 어떤 힘이 모인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안철수 후보께서 과거에 문재인 후보하고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선거 유세장에서 안철수 3대 예언이라는 안스트라다무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3대 예언을 하신 적이 있어요. 문재인 후보께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세 가지 일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첫 번째 나왔던 게 5년 내내 둘로 나눠서 5년 내내 싸울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였어요. 5년이 지난 시점에 지금 와서 5년이 조금 덜 됐지만 5년이라고 치고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5년 내내 둘로 나눠서 싸운 기억밖에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조국 사태로 도로를 가운데를 두고 양쪽으로 나눠갖고 싸움을 했습니다. 광화문에서도 마찬가지죠. 태극기 부대가 이쪽에 모이면 또 반대쪽에서 이쪽에 모여가지고 또 싸움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5년 동안 대한민국 정치는 싸운 것 빼고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인지해 본다는 거예요. 5년 전에 안철수 후보가 선거 유세당에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일을 5년 전에 예상을 했다는 얘기예요. 미래에 대한 예상을 하셨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와서 깨닫죠. 눈으로 보고 나서 아 역시 그렇구나. 뒤늦게 깨닫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께서 여기서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비전을 제시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이제 정말 아주 심각한 위기에 빠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대로 가면 5년 뒤에 대한민국은 진짜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그때는 아마 지금보다 더 힘들 겁니다. 너무 많이 쳐져가지고 초격차 기업 5대 기업이 아니고 2등에 밀려있는 2등 3등 된 기업을 끌어올리기 바쁜 시대가 될 거란 얘기입니다. 너무 뒤쳐져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이 중차대한 시기에 미래에 대한 가치를 주장을 했는데 국민들이 못 알아준다.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저도 잘 모르지만 그 말도 안 되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있는 시대 교체를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2030 세대가 여성가족부 폐지를 요구할 때, 뭐 비동의 간음죄를 철폐 뭐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 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과거란 얘기입니다. 여성가족부 폐지하고 안 하고를 가지고 싸우는 건 과거입니다. 남자 여자 둘로 나눠서 싸우는 거잖아요.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린 미래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여기서 마이크 잡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느껴집니다. 유튜브 영상 만드는 것도 제가 지금 중단하고 더 이상 만들 수 없었던 게, 영상 만들려고 보면 상대방 후보 비난하는 영상 뭐 이런 쪽밖에 나올 게 없어요. 그 만들다가 제가 계속 포기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미래 그 시대 교체 이거 이야기 하려니까 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또 하고 하려니까 그것도 또 웃기니까 또 못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이제 여기서 마이크 잡고 그런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타깝긴 합니다. 최진석 교수님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생각 없는 유권자 할 때, 예를 들 때, 금붕어가 그 낚싯바늘이 딱 내려오면 옆에 친구가 낚싯바늘에 탁 채갖고 잡혀가고 나면, 이걸 먹으면 죽는구나라고 생각이 된다면 안 물 건데, 그걸 잊어버리고 그냥 또 다음 낚싯바늘 내려오면 그걸 또 문다는 거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 부분이 뭐 논쟁거리가 돼서는 안 되겠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명박 대통령 후보 때 그 선거할 때 그 과정이 정동영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 대해서 BBK 관련한 이야기로 선거를 거의 치렀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양쪽에서 서로 비판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은 없이 상대방을 비판하는 걸로 세월을 보냈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또 그 국정농단이라는 걸로 해서 적폐청산 이걸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바꾸고 나서 그거 하느라고 5년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적폐를 5년 동안 적폐만 청산하고 적폐 청산하고 나니까 할 게 없어요.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봐요. 양쪽 후보는 서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권만 바뀌기만 하면 복수하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되게만 돼봐라. 너건 다 죽었어. 이런 분위기. 저쪽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되면 너가 다 죽었어. 정권 바뀌면 한쪽은 복수를 하기 위해서 적폐청산하기 위해서 난리를 칠 거고 한쪽은 또 그 반대 논리로 저쪽이 잘못됐다고 또 싸울 겁니다. 그렇게 5년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가다 보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해서 안철수 후보님의 어떤 가치를 믿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는 것이 그 새로운 사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소 제가 정리가 덜 돼서 좀 두껍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기기 위해서 반칙해서 그러니까 반칙을 해서 이길 수 있더라도 아니죠. 그게 아니죠. 설령 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안철수의 가치,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대 교체라는 그 가치를 꼭 붙들고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적어도 안철수 후보님을 지지하는 분들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이 자리를 끝까지 죽더라도 우리는 이대로 죽겠다는 마음으로 버티면 시대가 바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바뀌는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느끼는 국민들부터 깨어있는 국민들부터 안철수 후보 쪽에 지지하는 세력들이 새롭게 형성되리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저는 상당히 현명하다고 봐요. 겉으로 드러나는 그 표현들 말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들은 뭐 마치 진흙탕 싸움인 것 같고 뭐 2030 남성연대 뭐 사람이 뭐 그 여성가족부 폐지하는 윤석열을 밀어주러 가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선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봤을 때 그건 소수고 대다수의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누구를 뽑았을 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 주변의 사람들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제 가족들이나 제 주변에서 이야기해보는 사람들을 보면 충분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도 다들 하실 것 같아요. 많이 바꿔봤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지금 보수가 2번, 진보가 2번 대통령을 했습니다.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죠. 국민들의 삶은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은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들어하니까. 서로 내가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싸운다는 얘기죠. 1억을 가지고도 비관해서 자살하는 일이 생길 정도로 그 1억이라는 돈이 제가 자라오던 시절에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벌려고 벌 수 있는 그 최대의 목표치 금액이 1억일 수도 있었는 그 금액을 가지고도 10억 가지고 있다가 1억밖에 안 남았다고 온 가족이 자살하는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냐는 얘기입니다. 너무 상대방 남과 견주어서 나보다 남이 더 잘 살고 있는 거기에 견주어서 내가 불행해지는 이 이상한 사회에 이런 사회를 바꾸려면 국민들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 바꾸는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은 꿈과 희망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남녀 간의 지금 뭐 패미 논쟁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지금 처해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떤 미래에 대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고 봐요. 우리가 그 과거에 제가 자라는 그 시절에 지금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밥을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는 이제 굶은 세대 정도는 아니지만 살밥 먹는 게 꿈인 시절이 있었어요. 살이 모자라가지고. 그렇게 맛없는 통일벼로 밥해 먹고 하는 시절. 저보다 더 이전 시대에는 밥을 못 먹고, 그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소나무 껍질 벗겨갖고 먹는 그 시대에 살으셨고, 제가 살던 시대도 그렇게 풍족한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던 사회에서 비관해서, 미래에 대해서 비관해서 자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못 살았지만 다들 꿈과 희망이 있었다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을 가거나 혹은 뭐 고등학교를 졸업해갖고 취직을 하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어떤 그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더 잘 살 수 있다. 잘 살아보세요.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사람들이 행복했다는 얘기예요. 미래를 꿈꾸면서. 근데 지금 불행한 것은 제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부족해서의 그 힘들다기보다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제시를 못하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이런 희망을 제시를 하지 못하니까 전부 여기서 제자리에서 멈춰서 앞을 못 나가니까, 여기서서 내 옆에 사람과 견주어보고 나 자신이 비관하고 미래에 희망이 없어지니까 점점점 힘든 사회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충 마무리를 하자면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그 대통령을 꼭 뽑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 유튜브 방송 나와서 그 했던 이야기 두 가지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마이뉴스인가 거기 나와서 하는 거 전번에도 말씀드렸는데, 2월 달이 되면 아주 큰 변화가 생길 거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리고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김종인 위원장을 상당히 싫어했는데 그 부분은 정확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후보는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이제 TV 토론을 통해서나 뭐 여러 가지 그 언론을 통해서 이 후보들이 그 모두 나온 상황에서 각자 이야기하는 걸 들려주면 비교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그 윤석열 후보가 자꾸 그 도망을 다녀가지고 사실 그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지금 2월 3일날 사자 토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제가 역사님하고 내기를 해놨는데 제 생각에는 그 윤석열 후보가 또 도망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지난번 국민의힘 경선할 때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 TV 토론하자고 이야기했을 때 윤석열 후보 쪽 그에서 주장한 게 뭐냐면 TV 토론 그거 뭐 빨리 할 필요 없다 이래가지고 그때 뭘 했냐면 토론 안 하고 그냥 각자 자기 그 정견 발표라 그러나요? 그냥 각자 후보가 나와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 뭐 이것만 쭉 이야기하고 끝나버리는, 그러니까 적어주는 거 받고 쭉 읽고 끝나는 이걸로 대치했었어요. 하고 토론은 한참 뒤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미뤄봤을 때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도 그 사자 토론 이런 것도 최대한 늦춰가지고 시간 끌기를 할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을 끄는 그런 좀 우려성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후보 등록 다 끝나고 그 법정 토론이 지금 3회인가 4회에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날짜가 뒤로 많이 밀려버리게 되면 유권자들이 거의 다 어떤 의사결정을 해버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판세가 뒤집히기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조금 우려감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보고 얼마나 이제 그 현명하게 대처를 해주느냐 이런 건 이제 그 생각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고, 그만큼 이번 대선이 그 과거의 어떤 하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조금 들긴 듭니다. 그래서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를 마무리를 하자면 힘들지만 이 가치가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양당에서 하고 있는 방식에 휩쓸려 가지고 그쪽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새로운 어떤 세력이다. 기존에 이때까지 해왔던 대통령 선거에서 해왔던 그런 양당 체제에서 해왔던 이런 것과는 다르게 새로운 미래를 제시하는 새로운 세력이라는 이런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치를 지키는데 모두 집중해 가지고 똘똘 뭉쳐서 자리를 지켰으면 하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선거판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잘 드러나진 않지만 조금 더 지나고 나면은 이제 간자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는데 엄청난 심리전이 펼쳐지게 될 겁니다. 누구에게 섭섭하게 들릴 수 있는 말? 그거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섭섭하게 돼요? 공감? 예.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지금도 벌써 그런 조짐이 나오는데요. 이제 당선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그거예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심하게. 그게 안 후보님 지지율이 조금 떨어진다 싶을 때 위기감이다 싶을 때 더 많이 나와요. 목소리가. 이대로는 안 된다. 뭔가 바꿔야 된다. 단일화를 해서라도 권력을 잡아야 된다. 이런 논리 쪽으로 어떤 주장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겁니다. 그런 주장에 그냥 안철수 후보님을 믿고 있던 그냥 안철수 후보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조차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선시켰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강하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떤 나쁜 뜻이 있어가 아니고 안철수 후보님을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그 부분이 아주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쉽게 빠져듭니다. 그래 우리도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런 쪽으로 흘러가 버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흘러가면 그 분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그게 안철수 후보의 힘이 약화돼 버리는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 것처럼 돼 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이면 저도 강경하게 거부감을 보이긴 하는데 그조차도 조금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최선의 방법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안철수 후보님이 하시는 말씀에만 집중하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이야기 자체가 우리가 단일화를 해야 됩니다라고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단일화를 하겠다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할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단일화 가치는 가능성은 0%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단일화를 왜 안 하느냐를 요구하는 거는 그건 제가 봤을 때 반대적 논리다. 특히나 윤석열 후보 쪽 논리로 그렇게 우리를 흔들려는 수작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께서 처음 정치에 입문하셨을 때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아픈 경험일 수도 있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저런 겁니다. 한 예를 들자면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산시당 할 땐가 그거 하러 옛날 선거 때 안 후보님께서 부산으로 오셨는데 그때 부산시당인가 뭔가 제가 그 조직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정치 구체적으로 이런 조직을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혼자서 움직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건 잘 모르지만 뉴스에 나온 게 뭐냐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사람들끼리 또 서로 조직이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자들 모아놓고 무슨 행사하려고 왔는데 양쪽 팀에서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자기들이 안철수 지지하는 그거다 이런 쪽으로 이제 그걸 우리 쪽에서 맡아야 된다 너 쪽에서 맡아야 된다 막 난장판이 돼갖고 난투극이 벌어지는 그런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자 그걸 딱 보면 의도해서 그랬든 아니든 간에 그 상황을 딱 보고 느끼는 건 뭐냐면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권력 잡기 위해서 저끼리 개판이네 이것도 똑같네 이렇게 바로 인식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다른 후보들이 그렇게 하는 거는 그쪽은 원래 그렇기 때문에 라고 넘어가는데 안철수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달라지는 게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저끼리 멱살 잡고 싸운다. 새 정치가 다 무너지는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지지한다고 말하면서 막상 말하는 거 들어보면 옛날 정치 행태를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논리를 폈을 때 그건 안철수의 정치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는 건 절대 잘못이다. 안철수 후보께서 움직이는 것도 지금 어떤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사람들을 포섭해서
조직을 키우는 쪽으로 집중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직접 나서갖고 안철수 후보의 가치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이유는 새로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듣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나올 때마다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고, 지지하는 입장에서 보면 들을 때마다 계속 같은 말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의 뜻을 이해하는 데는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와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는 조직이 얼마나 되느냐, 국회의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국회의원 딸랑 3명 갖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정치 세력이기 때문에. 이 정치 세력이 요번에 꽃을 피워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미래 시대를 향한 새로운 개혁 세력이 돼준다면 참 좋겠지만 저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현재 충분히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정도로 의식이 꼈다고 보고, 과거에 왔다 갔다 하면서 지쳤다는 얘기예요. 이제 진보로 가나 보수로 가나 가봤더니만은 2번씩 해봤으면 해볼 만큼 해봤다. 지금 있는 두 후보 누가 가더라도 과거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대한민국 국민은 다 할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봤을 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과거에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 거기서부터 아니죠. 다시 그 전부터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왔다 갔다 4번이나 해봤지만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윤석열, 이재명 어디로 가더라도 대한민국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다들 국민들은 느낀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쪽 편이 되면 안 된다는 논리로 지금 이쪽 편을 지지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 끝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선거 막판에 간다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뽑았을 때 저쪽이 더 나쁘긴 하지만 이쪽도 안 된다는 거지. 까면 안 된다는 거지. 저쪽이 대통령 되면 나라 말아먹을 것 같지만 이쪽이 대통령 돼도 나라가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이런 한계점을 느꼈을 때 그런 한계점에 봉착한 국민들이 안철수의 가치를 제대로 한번 봤을 때 미래 사회를 주장하는 G5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그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희망을 걸고 우선 지금 지지율이 좀 약하다고 해서, 세력이 약하다고 해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그 논리는 가장 위험한 논리다. 그건 오히려 저쪽 진영에서 우리 진영을 흐트리기 위한 어떤 그런 수작에 불과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냥 그대로 지키는 것이, 현재 안철수의 가치를 그대로 지키고 안철수만 바라보면서 그대로 믿고 따르는, 뭐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지지한다고 무조건 맹신적으로 지지하는 것보다는 뭐 싫은 소리도 해야 된다, 이런 논리 펴는데 그건 제가 봤을 때 그런 소리는 말이 안 맞다고 봐요. 안철수 후보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잘못됐다면 수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진짜요? 잠깐만요. 킹덤님이 지금 신선한 걸 보여줬는데요. 2만 명 구독의 우파 유튜브에서 오늘 안철수 지지선언 했답니다. 요거 한번 살짝 볼까요? 누구죠? 턴나이트 TV. 턴나이트 TV라고. 이거 근데 지지선언을 했나요? 제가 잠깐 띄워볼게요. 턴나이트 TV 제가 처음 보는데, 최신 커뮤니티요. 커뮤니티. 잠깐만요. 볼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을 지지해오던 저같은 4050대들이 국민의힘의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4050대는 작용하던 세대입니다. 그 속에서 보수적 가치를 지니고 살아온 40대 보수들은
자아정신이 투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4050대가 거의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오늘 저에게 뜻을 함께 하겠다고 전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권력을 사유시켜 본인과 본인 가족들의 분풀이용과 사리사욕을 위해 쓰여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여야 두 명의 후보를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두 후보를 막기 위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할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두 명 중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가의 비극이 올 것입니다. 국가의 비극을 막기 위해 4050대가 총대를 매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부정부패, 권력사회와 사법농단, 가족비리, 욕설, 전과자들이 국가를 대표하는 미친 세상을 거부합니다. 여러분 동참 부탁드립니다. 와우, 이거 따봉함 눌러주고 이거 신선한데요. 예. 제가 이 첫나이트 TV라는 유튜브를 처음 보긴 하는데요. 일단 이 커뮤니티에 나온 글만 봤을 때 4050 세대이면서 4050 세대가 주로 보통 보면 이제 진보 쪽 지지하는 분들이 많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보수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보수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왔던 그분들인데, 이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양쪽 후보가 도저히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거 저는 아주 괜찮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킹덤님 지금 채팅에 에브리온으로 바꿔주세요. 아마 저 혼자 봤을 겁니다, 이 내용을. 다른 분들이 지금 못 보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지금 킹덤님이 오케이. 예, 다시 한 번 더. 예, 이제 다른 분들 보이시죠? 아까 리얼바이로 하셔가지고 사회자석에 있는 저는 봤는데 다른 분들 못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유튜브 지금 제가 방금 띄워드린 링크 연결해드린 영상입니다. 근데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왔네요. 바로 이런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니까 진짜 저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신선한데요. 4050 중에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이 지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는 걸 느낀다는 얘기 같아요. 보통 40대 쪽은 진보 쪽 지지가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근데 그런 와중에 보수를 지지하셨던 분인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가 하고 있는 뭐 가족들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도저히 이 윤석열 후보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이 돼가지고,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 이렇게,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이군요. 저분 유튜브에 커뮤니티 눌러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가장 이제, 이제 지지 선언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보는 건 바로 저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면 안 되고, 안철수 후보께서 추구하는 그게 시대교체라는 이 가치를 손상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태로 돌아가서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구태로 바뀌면 안 되고, 이 시대교체라는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미래에 대한 어떤 희망, 비전을 우리가 지키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방금 저 2만 명 유튜브 하시는 분처럼 그분들이 안철수 후보의 가치를 보고 우리 쪽으로 넘어와줘야 이게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대 교체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철수 후보의 이 가치는 꼭 지켜야 된다. 무조건 살려내야 된다. 그래야 꼭 안철수 후보가 아니더라도 물론 되시겠지만 그 뒤에 5년 뒤 10년 뒤 그 이후에 새로운 미래를 추구하는 정치 세력이 나온다는 얘기죠. 거기서. 그래서 안철수 부모님만큼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볼 때 저 정도의 능력 가진 사람은 드문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새로운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안철수 후보님이 요번에 대통령 되셔갖고 5년을 이끌고 가면 이 가치를 공감하는 젊은 세대가 그 바톤을 이어서 다음 5년 뒤 선거에서는 또 누군가 제2의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하는, 이렇게 했을 때 대한민국이 정말 꿈과 희망이 있는 사회, 지금처럼
국민 행복 지수가 땅바닥으로 떨어지고 출생률이 1m로 떨어지는 이런 비참한 대한민국이 아니고 모두가 미래의 밝은 그 아름다운 꿈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G5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우리도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꿈을 가질 수 있는 사회 그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중요한 게 아니고 꿈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돼주면 일할 때도 그런 게 있거든요. 그냥 뭐 이런 거죠. 제가 자영업을 하는 건 힘들지만 내가 이 장사를 함으로 해서 열심히 해서 이 가게를 조금씩 키워가지고 큰 가게로 만들고 뭐 체인점을 만들고 이렇게 커나가는 꿈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돈을 준다. 그럼 내가 고생해서 돈 버는 거나 뭐 가만히 앉아서 돈 받는 거나 똑같은 상황이 돼버렸을 때 일하고 싶지가 않다는 얘기죠.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벌었는데 내가 돈 버는 거 나는 돈 남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한테 돈을 다 줘야 된다.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차라리 나도 그냥 알바나 하면서 그냥 뭐 편하게 살지 뭐 이런 사회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안철수 후보님의 가치를 반드시 살려가지고 미래를 향할 수 있는 이 시대교체 이거는 제가 진짜 이건 정말 그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 시대교체를 출마하실 때 영상에서 시대교체를 봤을 때는 이 시대교체가 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제가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시대교체가 뭘 말하는지 몰랐었어요. 근데 지금 계속 그 안철수 후보님 이야기하는 영상들을 반복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이제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제시하는 거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미래로 가야 된다. 마찬가지로 지금 2030 뭐 그 세대들이 윤석열 쪽으로 소수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은 진정한 2030의 표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들에게는 미래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미래의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 모두가 느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 킹덤님께서 좋은 걸 보여주셨네요. 아마도 제 생각에 2월 그 9일 제가 2월 9일을 생각했는데요. 명절 지나고 나서 한 2월 둘째 주쯤 들어가면 안철수 후보 그 지지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제 주변에 그 봐도 지금 그 50대 60대 이 부산 대구 쪽에 계시는 분들이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매듭만 풀리고 나면 압도적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이런 그 가능성까지도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다는 이 이상한 현상하고 이재명 후보는 절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그래서 윤석열을 찍어야만 한다 이 부분하고 이 두 가지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사실은 이쪽이 깜도 안 되는데 저쪽이 더 심하니까 제일 싫어서 얘를 찍어야 된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끝까지 갈 수 있는 지지는 아니라고 봐요. 새로운 대안만 나타난다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한 20% 이상만 넘어가 준다면 사람들의 마음이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윤석열을 찍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고통스럽게 이재명을 찍을 필요도 없고 내 마음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찍는 거 그것도 고통이거든. 예, 그 표현 괜찮네요. 이번에 안철수를 안 뽑는다. 아직도 고생할 자신 있다. 이 소리. 예,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5년 더 가보자. 이런 약간 화가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거든. 그럼 5년 더 한번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저는 5년 동안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IMF도 살아왔는데 그죠? 뭐 5년 못 버티겠습니까? 근데 분명한 거는 이번에 5년을 또 날린다면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진다. 그렇게 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망가지는 거는 바로 눈에 안 나타납니다. 뒤에 나타나지. 문재인 대통령 되고 나서 부동산 가격이 지금 그 폭등 수준이 아니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 버렸죠. 뭐 서울의 아파트 값이 뭐 20몇 억
씩 나옵니다. 25억, 뭐 28억 이러고 있습니다. 이건 그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게 웃기는 거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동산 정책을 한번 잘못해버렸는데, 그것도 이제 김현미 그 국토교통부 장관을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했죠. 이것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께서 그 안스트라다무스 할 때 5년 내내 반으로 나눠 사온다는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개파 세력들은 자기 세력들만 쓴다는 얘기죠. 자기 편만 쓴다. 다른 사람은 안 쓰고 자기 편 사람만 쓴다.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선거할 때, 예. 네, 그거도 맞습니다. 안철수 기만 한 거.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될 때, 서울시장 선거할 때 안철수 후보께서 그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무능한 사람이 장관이 되느냐는 것을 설명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전체 인재 중에 예, 그 같은 맥락인데요. 대한민국에서 가용할 수 있는 전체 인재 중에 일단 자기 편 더불어민주당 쪽 사람만 쓰니까 반이 날라갔죠. 문재인 정부가 딱 들어와서 장관 뽑을 때 자기 편 사람 중에서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는데 밀어줬기 때문에 한 자리씩 줘야 되니까. 그럼 대한민국의 인재 전체 중에 50%는 나가떨어지고 반만 남았죠. 여기서 그 50% 중에서 뽑으면 괜찮은데 자기가 아는 사람 중심으로 뽑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한 달에 걸쳐서 이름이라도 들리는 자기 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을 안 주니까 반에서 다시 반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0% 정도 되는 그 인재 중에서 사람을 뽑으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뽑힐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관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그 뭐 여성이라는 부분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끼 맞추기를 해갖고 장관 앉혀놨는데, 부동산 정책을 해서 실패를 하면 한 두세 번 해갖고 잘못됐다 싶으면 장관 교체를 하든지 대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근데 정책이 22번 나왔어요. 김현미 장관, 국토부 장관 앉아갖고 그 자리 그 앉혀놓고 잘못된 정책을 나왔는데 그걸 또 땜빵하는 정책이 나오고 그걸 다시 땜빵하고 해서 22번인가 23번 정책이 바뀔 동안에 부동산 값이 계속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지. 그 정도 올라가기 전에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정책을 22번, 23번 바꿀 정도면 잘못됐으니까 자꾸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한 두세 번 해보고 아니면 이 사람은 여기 자질이 없구나 하고 다른 사람을 바꿔줘야 되는데, 내 아는 사람이고 내 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못 바꾼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정책이 자꾸 올라가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처음에 정책을 낼 때는 긴장을 합니다. 부동산으로 이제 뭐 투기를 하든 아니면 재산 증식을 위해서든 간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는데 정부에서 강경하게 정책을 딱 내놓으면, 들어보니까 이 정책이 좀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죠. 제대로 다 못 잡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으로 절대 못 잡습니다. 못 잡아냅니다.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책이 딱 나오면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시 또 투기세가 몰리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 다음 정책 나오면 그걸 피할 수 있는 어떤 방식으로 또 투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한 서너 번 반복되고 나면 정책 나오면 급등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이 실패한다는 걸 다들 알아버렸기 때문에 정책이 나오면 이거 실패하면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고 정책 나오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번 바꿀 동안에 계속 올라간 거죠. 가만히 놔놨으면 더 올라갈 거를 정책 발표할 때마다 일부러 더 올라가 버린 거예요. 부동산 투기하는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정책 나오면 그 다음에 올라갔다는 게 이제 한 두세 번 하고 나면 이제 딱 익혀지죠. 데이터가 딱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것도 있죠. 코로나로 해서 돈이 풀리고 유동성이 풀렸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는 그게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게 근본적인 상승 이유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정책 내놓는 것마다 실패할 거라는 예상이 되니까, 쉽게 말하면 정부에서 생각하는 머리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훨씬 더 경험도 많고 뛰어나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정책의 허점들을 바로 파괴해가지고 이걸 피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해갖고 가격을 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한 열 몇 번 올라가 보니까 그다음부터 정책 나오면 무조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안 올라갈 걸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 책하고 딱 던지면 바로 그다음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오니까 이제는 안철수 후보께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3프로 TV인가 거기서 이야기했어요. 내가 만약 대통령이 돼가지고 부동산 가격을 정말 많이 끌어올리고 싶어갖고 부동산 가격 폭등시키려고 정책을 쓰고 해도 이렇게까지 올라오진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진짜 그냥 보통 상식으로 오를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죠. 그만큼 무능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다음 5년 동안에 그 양당 후보의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5년 뒤에 우리가 왜 힘들어지느냐는 걸 예를 드는 겁니다. 부동산이 너무 가격이 폭등해버린 이 시점에서 어느 누가 와도 이걸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께 3프로 TV에서 질문했다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릴 수 있겠느냐, 바로 확 꺾을 수 있느냐는 질문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으니까 이걸 급락시킬 수는 없다. 왜냐하면 급락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마비가 되어버립니다. 모든 자금이 거기 몰려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면 자산 가치가 폭락하기 때문에 대출금 이자 갚기도 어려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금융위기까지 같이 온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우리나라에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중국의恒大그룹이 그 몇 조더라? 230조인가? 320조인가? 하여튼 어마어마한 그 지금 부채 덩어리가 내관으로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입니다.恒大그룹이. 그러니까 몇백 조입니다. 거기는 그냥 뭐 중국 스케일이 커가지고恒大그룹이 부동산 같은 데 투자해가지고 그 부동산 투자 이런 쪽으로 하는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규제가 들어가면서 자금 위기가 와가지고 그 현재 위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자를 갚기가 빠듯한 상황. 그러니까 이자가 몇 천억씩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면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몇 천억의 이자가 원금 말고 이자가 몇 천억이 돌아오는데 이걸 못 갚으면 파산이 되니까 이런 상황이 다가오면 그 전 세계 그 주식시장이 긴장합니다.恒大그룹 파산해볼까봐. 근데 이걸 이제 가지고 있는 자산 일부 팔아가지고 떼우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얘는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면 부채가 320조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파산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이게 부동산이 해결될 수가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산을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파산시키면 경제적 충격을 받으니까 서서히 망해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터지긴 터집니다. 그럼 터지면 중국의 부동산 거기가 터지면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럼 걔네들이 타격을 받으면 해외 자산을 처분하게 되면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그 아파트 같은 걸 또 처분하겠죠. 지금 그 대한민국이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취약해요. 예를 들어서 세계 증시가 폭락한다 그러면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을 제일 먼저 팝니다. 왜 그러냐? 유동성이 좋아가지고 가격도 높게 잡혀 있으니까 한국은 그냥 팔면 다 받아주거든. 외국인들이 지금 요즘 같으면 거의 뭐 몇천억을 그냥 팔아도 하루에 한 2조 3조 팔아도 이걸 다 받아줍니다. 개인들이 워낙 대한민국이 그 유동성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식시장에 위기가 오면 한국 주식을 먼저 팔아갖고 그쪽으로 가져가는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 관점으로 보면恒大그룹이 위기가 오면 아마도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투자했던 부동산을 팔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왜냐하면 한국은 집값이 많이 올라 있으니까 이익 실현이 된다는 얘기죠. 팔아서 그 돈을 이제 몇 구로 가져가겠죠. 이런 위기가 얽혀 있는 상태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 데다가 여기서 만약에 집값이 폭락해버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집을 사갖고 담보에 80%인가 몇 프로 대출 받아갖고 이걸 또 집을 사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연쇄적으로 파산하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돈 빌려줬던 은행들이 금융에 바로 위기를 받기 때문에 금융위기까지 바로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건 급격하게 떨어뜨리면 위기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서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진짜 이건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올리는 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다 올려놨는데 부동산 정책 20몇 번이나 해가지고 폭등시켜놨는데 이걸 다시 원위치 시키는데 엄청나게 조심스럽게 서서히 끌어내려야 되는 아주 힘든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5년 동안 양당 후보 누군가가 정권 잡아가지고 과거에 매몰돼가지고 앞으로 못 나가고 그냥 5년 동안 나라를 정체시켜 놨을 때 미국이나 중국이나
서구 세력들이 앞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기만 해도 우린 뒤처지는데 우린 뒤로 갈 거란 얘기죠. 과거 그 문재인 정부의 청산 혹은 뭐 윤석열 후보의 어떤 비리 이런 걸 가지고 또 싸울 거란 얘기죠. 적어도 정권 잡은 사람이 상대방 처벌하는데 1년이나 2년을 소모하게 될 거란 얘기죠. 처벌 다 하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나가려고 준비하자 이러고 나면 임기 끝나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5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우리는 가만히 있거나 뒤로 가고 있는데 미국이나 중국은 앞으로 가버렸다. 격차가 엄청 심하게 바뀔 겁니다. 그때 가서 따라가려 그러면 이미 늦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 쪽으로 굽히고 들어가든지 미국 쪽으로 붙든지 우리가 힘이 없으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무능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어떤 위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국민들이 과거의 관행대로 우리 편 이겨라 너그 편 이겨라 이렇게 해서 흘러간다면 대한민국의 위기는 그대로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할 때는 상당히 현명하게 한다 이 생각은 합니다. 이제껏 제가 투표하는 걸 많이 봤지만 특히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거 할 때 보면 최근에 국회의원 선거는 조금 잘못됐어요. 그거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얻게 된 거는 문재인 정부가 힘내라고 밀어준 게 아니고 그 선거하는 그 시점에 물론 이제 그 박근혜 정부가 탄핵됐다는 것도 있었지만 제가 봤을 때 결정적인 거는 국회의원 선거하기 바로 전에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100명 밑으로 떨어졌을까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K 방역이 아주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았던 시기였었어요. 이상하게 그때 확진자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확진자가 거의 안 나와가지고 코로나가 다 잡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투표할 때 그런 생각이 약간 들었거든요. 다른 건 다 못해도 전 세계에서 코로나 때문에 다 망해가는데 우리나라는 방역은 잘하는구나. 믿어주자 이런 생각이 조금 있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압도적으로 180석을 힘을 실어주자는 쪽으로 됐는데 과거 선거 때 보면 대체로 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견제와 균형 이런 거 좀 어느 정도 맞추는 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과거처럼 우리 편 너그 편 이렇게 해서 찍는 것보다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봤을 때 누구를 뽑는 것이 더 훌륭한 선택인가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틀림없이 고민하는 시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아직까지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안철수는 세력이 약했어. 뭐 약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적어도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국민들 생각에 이렇게 뽑아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60대이신 저희 누님하고 어저께 그 고향 갔다 오는 길에 차 안에서 이야기했던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안철수 찍어야 안 되겠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재명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로 봤을 때는 안철수인데 이 세력이 약하니까 괜히 안철수 찍어줬다가 표 갈리면 이재명 대표 뭐야 너 이것 때문에 지금 고민을 하고 계시는 상태거든요. 제가 어떻게 저는 제 가족들한테 누구 찍어라 이렇게 말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의견만 듣습니다. 그래야 여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이 지금 고민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유권자들이. 특히나 이제 김건희 씨 이야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 건 분명해요. 제가 김건희 씨 녹취록 나왔을 때 언론에서는 걸크러쉬 해가지고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 쪽이나 김건희 씨 쪽으로 팬카페 막 생기고 이런 이야기 할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씨 문제는 분명히 악재입니다, 이건. 다른 걸 떠나서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 5, 60대 이상 되는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김건희 씨 녹취록을 들었다면 절대 그 부분을 인정하고 넘어가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여자기 때문에가 문제가 아니고 김건희 씨가 하는 행동들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때문에, 최순실 씨 국정농단 때문에 탄핵이 됐는데, 김건희 씨가 하고 있는 행동들은 그보다 더한 심한 어떤 행동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그 선거날이 다가오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최진석 교수님 말씀을 참고하자면, 국민들이 외통수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느 정도 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게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이런 선거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당히 고통스러운 선거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니까 과거 선거 때는, 그나마 저쪽이 돼도, 그나마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영 아닌 건 아니다. 이런 쪽의 논리로,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도 이명박 대통령을 별로 안 좋아했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문국현 후보를 좋아했었기 때문에. 이명박 후보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나라에 위기가 오고 이럴 것 같진 않다. 아마 이런 쪽 생각이 있었다는 얘기고,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도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됐더라도, 내 편은 아니라서, 내가 생각하는 후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망할 것 같진 않다. 이런 느낌. 박근혜 후보가 되더라도, 그렇게 내 마음에는 안 들지만 저쪽에서 봤을 때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살아온 삶이라든가 이런 정치적 역량을 봤을 때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있다는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나라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후보가 되거나 윤석열 후보가 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 생각을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차악을 뽑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둘 다 악인데 누가 덜 나쁘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악은 악이잖아요.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가면 최종적으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는 시점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여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현재 구도로 봤을 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시는 어떤 미래 시대 교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한번 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질 만하다는 그 부분하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선거할 때 보면은 저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잘해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상대방 후보가 실수해서 이기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보통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상대방이 실수해가지고 지가 그냥 뒤로 내려가 버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나 이번 선거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하고 연결됐었던 아킬레스건이 또 가족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 아들 같은 이런 부분들의 약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온다거나 재판 과정에서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는 악재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윤석열 후보도 지금 진보 언론 쪽에서 계속 그걸 오픈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김건희 씨 녹취록 나머지 부분도 다 들어보고 저도 처음에는 별로 안 들었는데 이제는 일부러 찾아서 들어요. 이게 들어보니까 또 그쪽 주장이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증거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양쪽에서 가지고 있는 비장의 카드들은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지금 터뜨리면 아직은 터뜨릴 때가 아니죠. 적어도 후보 등록하고 나서 터뜨릴 겁니다. 후보 등록하고 나서 터뜨려야 무너지게 되죠. 지금 터뜨려버리면 후보 교체해버리면 안 되잖아. 지금 마지막 카드를 딱 써버렸는데 후보 등록할 때 돼가지고 이게 진짜 심각하겠다 싶으면 각 당에서 지금 홍준표로 바뀌든지 이낙연 후보로 바뀌든지 바꿔보면은 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후보 등록할 때까지는 양쪽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히든 카드는 쓰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바꿔 말하면 후보 등록하고 나면 양쪽에서 비장의 카드를 날리게 될 건데요. 여기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다. 우리는 걸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현재로서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지금 현재 구도가 물론 지지율 조사에서는 10% 어떤 거는 9% 막 이렇게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있지만 갤럽 조사를 가지고 꾸준히 봤을 때 10%에서 17, 15, 17 갔다가 지금 15 왔는데 여기서
밑으로 빠져봐야 한 13% 선은 지킬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15% 밑으로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15% 선을 지키고 여기서 반등 모습만 나온다면 20%를 치고 올라가는 거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지키고만 있으면 상대방 쪽이 그 어떤 똥볼을 차가지고 아니면 상대방의 공격에 의해서 손상을 입어가지고 무너지는 현상이 나올 것 같다.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치명적인 어떤 손상을 입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비장의 카드를 썼는데 한쪽이 치명타를 입었다. 그러면 이제 그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윤석열 후보가 치명타를 입으면 윤석열 후보가 사퇴를 하면서 안일화가 된다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후보 등록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교체를 못 시키니까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 그런 수를 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가 치명타를 입었다, 뭐 대장동과 연결되는 뭔가 증거가 나온다거나 치명타를 입으면 이대로 놔두면 윤석열 후보한테 정권을 뺏길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쪽에서 포기를 하고 안철수 후보 쪽으로 지지를 표명하는 이런 현상까지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긴 시간 동안 혼자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그냥 1시간 반 정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되게 길었죠? 혼자 너무 떠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 마이크 잡았던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때는 저도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예, 생각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편안해졌고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맞기 때문에 시대가 몸 따라온다면, 못 따라오는 시대를, 국민들의 어떤 시대의 정신을 못 따라온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국민들의 정서라면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신 이건 계속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만약 저는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의 어떤 전체적인 소수 말고 전체적인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생각들은 안철수 후보께서 주장하는 이쪽으로 많이 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현실에서의 한계점을 느끼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쪽에 생각이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는데, 설령 못 따라 이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가 지지하는 안철수 후보의 그 가치가 제가 생각하는 것과 맞기 때문에 저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편한 마음으로 그냥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면 이 국민들의 어떤 생각들이, 미래를 향한 생각들이 하나둘씩 이제 안철수 후보 쪽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안철수 후보라는 그 가치에 공감을 해서 이쪽으로 지지가 돼줘야 대한민국이 변화가 되는 거지, 여기서 우리가 가치를 손상시키고 기득권이 하던 방식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움직여버리면 안철수 후보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도 동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어가지고 미래를 가자 하고 바뀌어서 오게 되면 그게 원동력이 돼가지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할 때 지금 윤석열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 다 그냥 잘라버리고 이재명 뒤에 줄 서 있는 사람 다 잘라버리고 새로운 인물로 확 바꿔줄 겁니다. 안철수가 힘을 쓸 수 있는 미래 가치를 주장하는 새로운 세력들로 바꿔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뭐 어설픈 단일화 이렇게 해갖고 표를 얻기 위해서 붙으면 이 정당들이 그대로 생존하게 될 거고, 그러면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꾸기 위해서는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끝까지 지켜야 된다, 흔들리지 않고.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고, 그런 관점으로 보면 별로 답답할 것도 없고, 요즘은 게시판에 안티들 글 봐도 그냥 인간이 되라, 이 정도로서 웃으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마이크 잡은 가장 큰 이유는 이 머릿속에서 계속 혼자만 생각하니까 생각과 생각이 서로 막 엉켜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를 한번 하면 제 생각이 좀 정리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했고요. 예, 저도 말하면서 지금 많이 제 머릿속이 정리가 됐습니다. 아주 약간 상쾌해지면서 희망적인 생각이 많이 들었고, 이 마이크 잡으러 나왔던 가장 출발점은 이태원 클래스에 나오는 새로이 나는 친구가
장각의 그 나쁜 사람 그 회장한테 제 복수는 15년짜리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이게 진짜 멋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제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거는 지금 10년짜리인데 아직 5년 더 남았습니다. 저도 15년 정도는 지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팍 하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마이크를 끄고 조금 더 쉬어야 되겠죠. 너무 떠들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즐거웠고 듣는 분들이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끄겠습니다.